한일 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대로 내일 한일 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려서 외교 안보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자, 한일 중 정상회의 의미와 또 북한 소식들 이 전문가 초대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오전이죠. 한일 중 3국 정상이 제9차 한일 중 정상회의를 엽니다. 한일 중 정상회의는 4년 5개월 만인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번에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열리는 회의가 9번째 회의거든요. 예. 그러면 8번이 이미 열렸었다는 얘기예요. 네.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차 회의가 말씀하신 대로 4년 5개월 전에 중국 청두에서 열렸었어요. 네. 예. 근데 4년 5개월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중 간의 불편함도 있었고 저는 핵심적인 것은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한일 관계가 작년 봄에야 풀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중 관계도 불편했죠. 결국은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되면서 작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예. 네. 이제 1년 뒤쯤 해서 지금 한일 중 3자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저는요. 회의가 열렸다는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중 관계가 아직은 불편한 상황 속에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했어요. 조태열 장관이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도 만났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의 개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세 나라가 이 회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로 의견 차이는 있지만 조율을 통해서 공통점에서는 협력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됐는데 저는요 이제 이번 핵심 쟁점은 사실 서로 불편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예. 중국이 편들고 있거든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동선언문에 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저는 가장 관심은 그겁니다. 이번 회의가 다음 회의로 연결되는 거죠. 9차 회의가 10차 회의로 연결되는데 중국 한국에서 열리면 다음 회의는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10차 회의의 이 개최 결정이 이번 선언문에 담기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지금 오늘은 윤 대통령이 한중 회담,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잇따라 소화합니다. 내일은 한일 중 이 정상회의의 좀 전초정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럼요. 전초전이죠. 네. 오늘 이제 리창 총리 사실 한일 중 정상회담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한 2%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만 네. 그러나 리창 총리와 대통령이 만나면 그동안 불편했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 부분은 한중이 다 같이 하거든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솔직한 입장을 중국에다 얘기를 하고 또 중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네. 저는 시진핑 주석이 오랫동안 안 오고 있거든요. 올 차례인데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창 총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줄지 안 줄지 거기다 우리 윤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게 이제 한중 정상회의에서의 지켜봐야겠네요. 관전 포인트고요. 일본은 작년부터 관계가 개선이 돼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라인 사태가 벌어졌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은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네. 이번 한일 정상이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풀고 북한 이슈,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이슈 네.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일까요? 북한이 한일 중 정상회의에 이 찬물을 끼얹으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작년 11월에 쐈잖아요. 예.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사실 작년에 김정은이 2번 쏴서 실패했고요. 5월, 8월 실패하고 예. 11월에. 그러니까 보스토친이 푸틴을 만나고 2개월 후에 발사한 것은 일단 궤도에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연말이죠. 당 전원회의에서 금년에 3번 더 쏘겠다고 그랬어요. 3번을 쏘려면 최소한 4월 정도는 쐈어야 되는데 못 쐈거든요. 아마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고 또 엔진 연소 시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분주하게 동창리 그 발사장이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빠르면 내일 이번 주에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일중 정상회의에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북한은 자기들의 인공위성 방사가 이 유엔에서 이 부여한 자위권이고 자기들의 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어요. 앞에 3번 발사한 것도 사전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내일 발사하려면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보다는 조금 뒤쪽에 아마 이달 말에 샹그리라에서 이 안보협력회의가 열립니다. 아, 네네. 아마 전 세계 주목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그 타이밍을 선택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엔카의 여왕이죠.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의 노래를 듣지도 말라, 부르지도 말라 이러면서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자 씨는 북한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김 씨의 당시 기억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평양에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김연자, 김연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간단한 짐만 쇼만 할 짐만 싸서 호텔에서 싸서 빨리 특급 열차 타고 12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 12시에. 네? 그랬더니 이유는 묻지 말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큰 대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 김정희 씨가 있는 거야. 자동으로 그렇게 되죠. 잘 오셨다고. 오시라고. 자,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서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 아내, 동생과 함께 이 김연자 씨 무대를 보기도 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김연자 금지령을 내린 이유 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근데 내린다고 해서. 예, 일단 제가 볼 때는요. 김연자 씨는 뭐 우리 국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예. 지금 영상 보셨지만 김정은의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팬이라고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김연자를 연호하면서 환영을 했고요. 사실 평양에서 첫 번째 단독 공연을 했던 그런 가수예요. 제가 볼 때는요. 김연자 씨의 노래가 북한 주민들 가요 18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법도 그렇고 노래의 풍도 그렇고 이런 게 굉장히 북한 주민들에게 배어 들어간 겁니다.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남한 문화가 북한 체제와 정권을 흔든다라는 것이 김정은의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그다음에 청년 문화 교양법, 평양호 보호법이 3대 악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남한 말, 영화, 매체 이런 거 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차단하려고 하는데 이 김정은의 고민이죠. 지난 연말에 이국가론 남한은 주적이다, 제1의 적이다. 이젠 동족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인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남북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배어있는 이것이 법이나 통제와 감시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김정은이가 분명히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